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것이 아내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17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진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1993년의 차가운 겨울날,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도 가족도 모두 포기했지만 나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17년 후 분실물 센터에서 발견된 한 개의 낡은 가방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그 가방 안에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나는 올해 60을 넘긴 남자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아마 여러분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나조차도 아직 꿈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1993년 12월, 나는 41살이었다. 아내와 함께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탔다. 한겨울이라 날씨는 몹시 추웠다. 아내는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있었는데도 계속 춥다고 했다. 여보, 히터 좀 더 세게 해달라고 해봐요. 아내가 내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결혼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감싸쥐며 웃었다. 조금만 참자. 곧 휴게소에 도착할 거야. 버스는 곧 휴게소에 도착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고 아내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고기만두도 사올까요? 괜찮아. 얼른 다녀와. 버스 놓치면 큰일이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내는 파란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창가에 앉아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아내만 오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운전기사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앞으로 나가 말했다. 기사님, 제 아내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손님, 벌써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계시는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옳았다.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다. 제일 먼저 화장실로 달려갔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파란 목도리를 한 여자를 보지 못하셨나요? 키가 작고 머리는 짧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매점, 식당, 주차장까지 샅샅이 뒤뒤졌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나는 휴게소 관리사무소로 갔다. 소장님,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방범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장은 중년 남자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안 보이신 거죠? 오후 3시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뒤부터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여기는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현지 경찰서에서 밤을 새웠다. 실종 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 경찰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상이 집을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은요?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다툼도 거의 없었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이틀 후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휴게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나도 함께 참여했다. 추운 겨울 산속을 하루 종일 헤맸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내는 마치 공기 중에 녹아 사라진 듯 자취를 감췄다. 경찰도 점점 관심을 잃어갔다.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형사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분노했다.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근거가 없어요. 결국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나는 혼자서라도 아내를 찾기로 결심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국을 돌며 아내를 찾았다. 실종자 수색 단체에 가입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가족조차도 그랬다. 형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몇 년이 지났잖아요. 처제 하나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엔 동정하며 도와주던 이들이 점점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내가 실종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하나코가 나를 찾아왔다.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짙었다. 형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언니가 형부에게 숨기고 있던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놀랐다. 무슨 뜻이야? 얼마 전에 언니 친구를 만났는데요. 언니가 사라지기 한 달 전부터 뭔가에 겁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친구를 만나도 자꾸 전화를 받고는 밖에 나가서 통화를 했대요. 그럴 리 없어.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형부,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언니에게도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하나코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다. 16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내를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아내의 친구였던 유키라는 여성이 나를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아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형부, 죄송하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언니가 마지막 무렵에 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혹시 가정 형편에 문제가 있었나요? 돈 이야기요? 무슨 말씀이죠? 언니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부에겐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아내가 나 몰래 돈이 필요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부가 알면 화낼 거라고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의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일기장, 서랍, 옷 주머니까지 모두 살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의 통장에서 실종되기 한 달 전에 5만 엔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였다. 다음 날 나는 곧장 은행으로 갔다. 이 인출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 아내입니다. 현재 실종 상태예요. 경찰이 발급한 실종 신고 접수증을 보여주자 은행 직원은 마침내 인출 지점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신주쿠의 한 지점이었다. 아내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장소였다. 나는 그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녔다. 상점, 식당, 병원까지 들러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 여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한 달 전쯤 이 근처에 왔을지도 모르는데요. 여기 사람도 많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아내를 찾았다.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갔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동정하던 이들이 이제는 피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아내를 찾고 있다더라. 좀 이상한 사람 아냐? 보통은 벌써 포기하지. 길거리에서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내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의모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사위야, 이제 그만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아이가 죽었든 살았든 이제는 놓아줘야 해. 너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니. 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키는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의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딸이 스스로 너를 떠났을 수도 있어. 사람 마음이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그래도 나는 3년, 4년이 지나도록 아내를 찾았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아내가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그 확신만이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5년이 흘러 1998년이 되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전국을 헤매느라 체중도 많이 줄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 통의 연락이 내게 찾아왔다. 나고야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실종된 부인과 닮은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직접 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곧장 나고야로 달려갔다. 신고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제가 근처에서 슈퍼를 운영하는데요. 며칠 전에 이상한 여자가 왔어요. 이상하다니 어떤 점이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라면과 우유만 사서 갔는데 무언가에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여성이 묘사한 모습은 아내와 닮아 있었다. 키, 체형, 머리 모양까지도 비슷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보셨나요? 저쪽 산 아래 주택가로 가던데요. 나는 며칠 동안 그 지역을 돌며 문을 두드리고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를 본 적 없으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여자가 아내였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6년, 7년이 지나면서 이런 제보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후쿠오카에서는 한 운전사가 말했다. 5년쯤 전에 이상한 여승객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고베에서는 한 간호사가 연락을 줬다. 기억을 잃은 환자가 있는데 혹시 찾고 계신 분과 같은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매번 희망을 품고 달려갔지만 결과는 늘 실망뿐이었다. 닮은 다른 사람이거나 전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계속 찾아 헤맸다. 2000년이 되어 세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새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아내뿐이었다. 그리고 그해 믿기 어려운 연락이 왔다. 도쿄의 한 정신병원에서였다. 찾고 계신 분과 닮은 환자가 있습니다.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정신병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혹시 아내일 수도 있다면 가야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말했다. 그 환자는 3년 전에 입원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로 발견됐어요.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아라카와 근처입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금까지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환자를 만났다. 병실 문을 열자 나는 속으로 외쳤다. 미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이도 얼굴도 전혀 달랐다. 그저 체격만 조금 비슷했을 뿐이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7년 동안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절망에 익숙해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을 걷다 우연히 하나코를 마주쳤다. 그녀도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형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형님의 인생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해도 누나가 살아있었다면 진작에 연락이 왔을 겁니다.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하나코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가능성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세월은 흘러 200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2년이 지나 있었고 저는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찾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이라는 것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배우고 온라인 실종자 수색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12월 아시가라 서비스 구역에서 실종된 제 아내를 찾습니다. 그 글에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장난 전화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연락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러 2008년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포기했습니다. 경찰조차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009년이 지나고
2010년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고 아내를 찾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3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실종자 수색 사이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17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1993년에 아시가라 서비스 구역에서 실종 신고를 하신 분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고속버스 유실물 센터입니다. 한번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실물 센터요? 예, 오래된 가방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안에 물건이 혹시 찾고 계신 분의 것일지도 몰라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단서가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쿄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 유실물 센터는 신주쿠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어제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 17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고 정리 중에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가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틀림없이 제 아내의 가방이었습니다. 검은색의 작은 핸드백이었고 모서리가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 가방 정말 아내의 것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겁니다. 직원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지갑, 화장품, 그리고 몇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우리의 결혼 사진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찾아 헤맸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뭐죠? 저희도 잘 모릅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첫 번째 편지를 열자 아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글씨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내가 스스로 떠난 걸까?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세 번째 편지는 달랐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급히 쓴 듯했습니다. 도움을 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이 가방을 찾아줘요. 모든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직원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방 밑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방의 바닥에는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몇 장의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제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1993년 11월부터 매주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뭐지? 메모지에는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몇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아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가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1993년 12월쯤 아시가라 서비스 구역에서 보내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17년 동안 이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발견되었다면 아내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데 그 생각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단서를 얻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편지와 메모지를 보면 아내는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 17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가족들의 만류, 그리고 끝없는 절망감. 그러나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 속 물건을 다시 자세히 살폈습니다. 특히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신경 쓰였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1993년에 이런 여성을 아시나요? 아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지만 상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이미 사용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번호에선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 여자를 돈 때문에 찾는 건가요? 네. 뭐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모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이곳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빌딩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17년 전이라 그때는 아마 금융업체가 들어와 있었던 것 같네요. 금융업체요? 예, 돈을 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금융업체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돈 문제로 위험한 사람들과 엮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17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퇴직했고 새 형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가방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새로 담당하게 된 이토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17년 만에 공식적인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토 형사는 메모에 적힌 사람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메모에 있던 인물 중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인물은 다나카라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금융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1993년에 그런 여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죠. 다나카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오빠의 보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갚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본인이 갚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 아내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결국 도망쳤습니다. 다나카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치는 바람에 대신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돈으로 약 500만 엔 정도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500만 엔. 17년 전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엔 갚겠다고 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기했죠. 포기했다고요? 그땐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없던 일로 했습니다. 다나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내가 왜 그토록 불안해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빚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토였던 것 같습니다. 사토라고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에게 형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빠라는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그날 밤 아내의 옛 친구들을 떠올리며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혹시 연결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키야, 나야. 물어볼 게 있어. 오빠? 무슨 일이에요? 미키가 사토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나? 오빠라고 부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유키가 잠시 생각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 혹시 사토 사장님 말씀이신가요? 사토 사장? 네, 언니가 잠깐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언니, 그분을 오빠라 불렀어요.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겐 감춰진 과거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그녀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사토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다녔던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무역회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무역회사? 아내가 그런 곳에서 일했단 말이지? 네, 결혼 전 약 1년 정도요. 언니는 그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내게 이런 과거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풀네임이나 회사 이름을 기억하니? 이름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사토였던 것 같아요. 회사는 신주쿠에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곧바로 이토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토라는 인물을 찾아주세요. 1990년대 초 신주쿠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흘 뒤 이토 형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994년에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사토의 무역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조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토 형사와 함께 사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남자였고 우리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993년에 이 여성을 아십니까? 제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을 왜 찾고 계시죠? 제 아내입니다. 17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사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겁니까? 그때 제 잘못이었습니다. 사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1993년에 사업이 실패하자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곧 갚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었죠. 결국 그는 도망쳤고 아내는 500만 엔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그 모든 빚을 감당하게 된 건가요? 당시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이토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1993년 12월 초였어요. 돈을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금융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토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그를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이미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해결하겠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냥 도망쳤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토가 도망친 시점은 아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고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금융업자들이 아내를 협박한 적은 없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이미 도망친 뒤였으니까요. 이토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당시 거래하던 금융업자 중 지금도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대부분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기억나는 몇몇 이름을 알려주었고 이토 형사는 즉시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토 형사에게서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금융업체의 직원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는 사토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어떤 손해입니까? 사토가 도망쳐서 우리는 보증인인 당신의 아내에게 돈을 받으려 했는데 그 여자도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 아내에게 무언가 한 건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17년 만에 아내의 실종에 얽힌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아내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7년 동안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의심하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아내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 나는 이토 형사와 함께 당시 금융업자였던 스즈키라는 남자를 찾아갔다. 그는 현재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고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1993년의 그 여자 말입니까? 스즈키는 우리를 보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떤 고생을 하셨습니까? 사토놈이 500만 엔을 빌리고 도망쳤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증인인 그 여자에게 돈을 받으려 했지. 스즈키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래서 아내에게 뭘 했습니까? 처음엔 예의 있게 말했어. 남편이 대신 갚아도 된다고 말이지.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시간만 달라고 했어. 돈도 없으면서 말이야. 이토 형사가 냉정하게 물었다. 언제부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까? 압박이라기보단 좀 더 적극적으로 재촉했을 뿐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죠? 스즈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에도 찾아갔어. 직장이라니요? 아내가 일하고 있었습니까? 그래, 어떤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그 말은 처음 듣는 사실이었다. 아내가 나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시간을 달라고만 했지. 그리고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 스즈키의 증언을 들으며 나는 아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12월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셨죠? 그래, 그때 그 여자는 정말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완전히 지쳐 있었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지. 그래서 나도 조금 걱정이 됐어. 이토 형사가 추궁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스즈키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죽고 싶다고 했어. 뭐라고요? 자기 생명보험료로라도 갚겠다고 말했어.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아내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말렸지. 나도 인간인데 그 정도까진 바라지 않았어.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기다렸지. 그 상태로는 돈을 받을 수도 없었으니까. 스즈키의 말에 따르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내는 완전히 사라졌다. 12월 15일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안 나왔지. 그날이 바로 아내가 실종된 날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혼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다른 누군가가 아내를 협박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말고 다른 놈들이라는 거냐? 네. 스즈키는 얼굴을 찡그렸다. 사실 말인데 그 여자에게 돈을 받으려 한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어. 무슨 뜻입니까? 사토가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거든. 그것도 그 여자 이름으로. 완전히 사채야.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놈들이지. 이토 형사와 나는 동시에 놀랐다. 총 얼마를 빌렸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1,000만 엔은 넘었을 거야. 1,000만 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다. 아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다. 그 사채업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그놈들은 지금도 활동 중일 거야. 스즈키는 말을 아꼈다. 명백히 위험한 조직이었다. 그래도 알려주세요.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야마모토라는 남자가 있어. 그때도 지금도 그 일 하고 있을 거야. 이토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들이 그녀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꽤 심하게 몰아붙였다는 소문이 있었어.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다더군. 특히 남편 사진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내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던 이유.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17년 동안 쌓인 의문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 야마모토라는 남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편분, 진정하세요. 함부로 접촉하면 위험합니다. 이토 형사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야 아내가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발 알려주세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놈들은 지금도. 스즈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결심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이토 형사와 함께 우리는 야마모토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사채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사업 규모를 더 키워 신주쿠의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1993년에 사토와 관련된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야마모토는 60대 중반의 비만한 남자였고 우리를 보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17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묻는 거요? 제 아내입니다. 그때 실종됐습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 아, 그 여자 말이군. 기억나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고집센 여자였어. 끝까지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군. 이토 형사가 본격적으로 추궁했다. 그녀에게 어떤 협박을 했습니까? 협박이라기보다 현실을 알려줬을 뿐이지. 현실이요? 빚을 갚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 거야. 야마모토의 말투는 점점 냉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의 회사 주소도 알고 있고 출근길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두려운 일을 견뎌야 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단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12호였다고 한다. 야마모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때 그 여자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이상한 제안이요? 자신이 사라지겠다는 거였죠. 그러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살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1,500만 엔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토 형사는 펜을 내려놓고 야마모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연히 말렸죠. 나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죠? 야마모토는 잠시 생각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사실 그 여자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다른 방법이라니요?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피해도 가지 않고 자신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그 여자가 스스로 계획했어요. 휴게소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전부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내가 직접 실종을 계획했다는 말인가? 그럼 아내는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그 이후로 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마모토는 고개를 저었다.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여자가 마판에 마음을 바꿨거든요. 이토 형사가 자세히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까? 12월 20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남편을 속일 수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속이는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 후로 아내를 보지 못하셨군요. 그래요.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날이 바로 아내가 사라진 날이었죠. 야마모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몰랐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하러 간 줄 알았거든요. 이토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날 그녀를 만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야마모토는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다. 그날 사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여자로 인해 자신도 위험해졌다고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토가 따로 그녀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나에게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사토가 그것을 막았던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사토를 찾아갔다. 이번엔 이토 형사가 단호하게 추궁했다. 12월 20일 그녀를 만났죠. 결국 사토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전부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끝장이니까요. 구체적으로 뭘 했죠? 그녀를 설득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어요. 어디로요? 삿포로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새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살아있는 겁니까? 사토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그랬어요. 삿포로에서 연락도 왔죠. 하지만 한 달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7년간의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결말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짐을 짊어졌고 마지막에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사토에게 막혀버렸다. 이토 형사는 사포로 경찰과 협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행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평온했다. 17년 동안 품어온 모든 의문이 풀렸고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그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부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